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을 강의하는 안혁 변리사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풀이 강좌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예, 이것도 저고 지금 이것도 접니다. 자, 저는 60기로 합격한 안혁 변리사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전공을 졸업했고 60회 23년에 시행된 60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고 메가변리사에서 현재 특허법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강남역의 나우특허법률사무소라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계권과 전자권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이제 1차 기본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년에 푸시게 될 2차 기본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출문제 강의 바로 53회 기출문제부터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잠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강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강의 범위와 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10년치 기출문제 플러스 5개년 기출문제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강사 사견으로는 저희 문제 중에 기출문제 당연히 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실 63회니까 지금까지 총 62번의 변리사 시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산인공으로 넘어왔을 때보다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10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63회로 시험을 치르시게 되니까 직전에 시행됐던 62회 그리고 53회부터 62회 시험 문제를 10개년치를 먼저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치고 넘어간 후에 이전 5개년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이제 한 2회차, 3회차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산인공으로 넘어갔을 때부터 시행됐던 기출문제들은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특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여기 PPT에 써놨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판례라든지 또는 판례가 아니더라도 조문 중에서도 뭔가 이제 조문과 관련해서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1회독을 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 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건데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거는 왜 이렇지? 라고 약간 해설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제가 조금 강의로서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은 이론과 함께 우리가 같이 1회독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이제 기출문제를 시작해 보려고 이 강좌를 듣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문제라고 해서 저도 되게 싫어했고요. 역사적으로 변리사 수험생들은 다 이런 조문 문제를 풀어오면서 와,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내냐? 약간 이제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조문에서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누가 했는지 이거 고치고 며칠인지 이거 고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속된 말로 짜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은 출제가 돼요. 가끔씩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조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기본서를 회독을 하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게 될 거기 때문에 기본서에다가 이런 걸 좀 적어 놓으셔라.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문제 푸셔라. 그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고자 이 조문 문제에 대한 함정을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강좌 누가 들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 찍으면서 이제 병행하고 있는 강좌가 중급 강의가 있어요. 중급 강의는 그래도 제가 중급 강의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좀 진입이 늦거나 아니면은 기본 강의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는 강의가 제 중급 강의인데 중급 강의로만 뭔가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론을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약간 선택과 집중으로 빼먹는 부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를 중급 강의 수강생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반드시 필수도 아닙니다.
거의 필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강의만 들어도 내가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뭐 이제 제 강의도 좋지만 뭐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 강의를 누구의 강의를 들었든지 일단 기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계실 거고 또는 회독을 하실 거고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1차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풀면서 약간 아직도 내가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내가 기본서를 다시 회독하는데 이 문제풀이랑 기본서 회독이 좀 병행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수강생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너무 충분한 환경이라든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든지 어려움은 있으나 그 어려움이 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수험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객관식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하셔도 잘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다고 스스로 못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조금 너무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서플라이, 보충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는 공급이죠. 서플리먼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 강의는 정말 이 강의를 듣는 시간도 사실 아까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고 직접 회독하고 그게 여러분들 공부예요. 이건 정말로 보충제 느낌의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 OT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발 반드시 제가 이제 강의 올리면서 강의 올릴 때마다 문제 이제 PDF 파일을 하나씩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뭐 이제 첨부 파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될 건데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강의부터 OT까지는 먼저 들으셔도 돼요. OT까지는 먼저 들으시고 OT 이거 끝났으면은 제가 첨부 파일 올려드린 거 아직 안 풀었으면은 바로 강의 끄세요. 이것까지만 듣고. 자, 뭐다? 제가 강의가 올라가면서 첨부 파일을 같이 올릴 건데 그때 뭘 해야 된다? 이 같이 올려드린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필수예요. 수업 시작 전에 문제를 직접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객관식 문제 뭐 이제 문제집을 뭐 이제 출간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강의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풀 거고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달해 드리는 답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지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해설지부터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수업 시작 전에 반드시 문제 풀고 온다. 뭐다? 답안지, 해설지에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제 풀고 이 강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지금 문제 안 푸신 분들 지금 끄세요. 지금 풀고 오십시오. 자, 지금 껐다고 가정하고 이제 저는 53회 기출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는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갑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뭐 이론을 안 준비해 온 거는 그냥 말로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의료행위에서 청구항을 동물에 한정하면은 우리 그때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자, 조성물이라고 하니까 얘는 어떤 물건 발명일 겁니다. 자,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뭐 신규성, 진보성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료 방법이니까 방법 발명도 있네요. 자, 그래서 뭔가 어쨌든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발명이 문제로 나오든지 간에 이런 건 꼭 체크를 해두십시오. 문제 상황에 물건 발명도 있고 방법 발명도 있구나. 자, 이후 갑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대상이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자,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제 공지, 공연 실시 뭐 이런 게 되겠다.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구나. 사실 제가 여기 의료행위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인 거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규성 상실 사유 있구나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자, 1항은 물건 발명을 특허로 했네요. 2항은 그 방법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 1항과 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항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을은 위와 같은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며 15년 10월 21일 특허 출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얘가 스스로 발명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각각 발명을 한 거니까 자, 갑 언제 발명했다고 나왔어요? 15년 7월 1일에 발명했어요. 자, 그러면 특박권 인정되겠죠? 근데 을은 얘 걸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을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한 거니까 을도 스스로 발명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뭐 언제 동시에 뭐 발명하자마자 특허 출원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을에게도 특박권이 있다. 서로 특박권이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년 10월 21일에 연출원을 했네요. 그죠? 거의 비슷한 발명일 텐데 을은 15년 10월 21일에 출원을 하고 갑은 15년 10월 12일에 출원을 하고 자, 신규성 상실 사유는 언제 발생했죠? 10월 5일에 발생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을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갑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그래서 뭐 동일성 범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출원 중 청구 범위 제1항은 물건과 관련된 발명이었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건 왜 그렇죠? 우리 특허법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의료업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일부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취지에서 의료업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일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의료업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영역은 자, 의료랑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물건과 방법 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물건 발명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하고 있어요. 자, 방법 발명에 대해서 우리 특허법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도 인간의 신체가 필수 구성 요소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인간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거나 수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부 부정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개방돼 있고 청구범위 제1항 뭐였죠? 물건 발명이었죠. 물건 발명이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긍정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치료 방법이죠. 조성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 우리가 방금 정리한 이론에 따르면 맞는 말이겠죠. 3번입니다. 갑 출원준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해서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그래서 발명에 대해서 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방금 어떤 걸 조건으로 하고 있었죠? 인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동물을 청구항으로 한정을 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는 거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갑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 공지예외 주장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왜? 자기공지 예외 규정 절차 자체는 우선권 주장과 똑같이 출원 시에 원칙적으로 취지를 기재하라 그래요. 자, 근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시점에 출원을 하면서 공지유예 주장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 없죠. 그래서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을지라도 공지예외 주장만큼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공지예외 주장만큼은 우선권 주장이랑은 다르게 보완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원 이후에도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30조 3항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공지예외 주장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뢰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왜? 얘는 지가 공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사에 반한 공지도 아니에요. 왜? 갑도 자기가 스스로 한 발명을 공지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의사에 반한 발명이라고 공지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을은 신규성 없으니까 특허 못 받는 거 맞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가 왜 나왔는지 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30조 3항이라는 규정 있죠. 공지예외 규정의 보완 규정. 이 규정이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 출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라? 원칙적으로 취지를 기재해라. 뭐에 대해서는? 자기 공지에 대해서는. 자, 근데 출원을 하면서 네가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부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류 내고 보완 수수료라고 우리가 보통 칭합니다. 보완 수수료 내면서 공지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증명서류를 내면 어떻게 해주겠다? 출원일 이후에도 해줄 수 있게 하겠다가 보완이라는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15년 7월 29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게 53회 기출 문제예요. 이제 53회가 53회 1차니까요. 아마 이제 53회가 16년 이제 2월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핫했던 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음에 시행된 1차가 이거였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나왔던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15년 7월 29일에 시행된 30조 3항이라는 규정이 아직까지도 판례로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서 여러분들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우선권 주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출원 시에 취지 기재해야 된다. 출원 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특허 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 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설,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만 어떤 사정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 내용들은 발명의 설명을 읽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을 참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발명의 어떤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알 수 없는 거,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발설을 보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 적혀있는 특별한 사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특허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 출원 발명의 확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해요. 자, 청구 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우린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부르고 쟤를 기능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 지금 우리가 판례가 기능적 표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기능, 효과, 성질이라고 하는 기능적 표현을 포함한 청구항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는 발설,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서 제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판례는 지금 이 선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청구항들은 이렇게 1번처럼 해석하는데 기능식 청구항 이렇게 해도 되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서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좀 읽어보면은 청구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도면, 설명 등을 참작해가지고 자,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작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구 범위가 복수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을 해석한다. 이것도 우리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 되게 되고요. 5번도 이제 청구 범위 기재만으로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재에서 보충할 수 있다. 보충.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정답 2번이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능식 청구항이 뭔지와 관해서 자, 기능식 청구항. 방금 판례가 얘기한 것과 같이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우리가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기능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기능, 효과,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를 기능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예요. 자, 냉장고 여러분들이 기계과라면은 기계 전공이시라면 냉장고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기계과가 아니실 수도 있고 자동차로 할까요? 여러분들 냉장고보단 자동차가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저도 모든 부품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자동차 그냥 생각해보면 바퀴 있죠. 당연히 바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엔진 있겠죠.
뭐 이제 그래 뭐 이제 차축, 쉬프트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건데 바퀴라고 적으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는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동 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퀴겠죠.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 탱크에 달려있는 그 무한궤도 아세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는데 이런 어떤 효과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청구항을 적는 거를 우리가 기능식 청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식 청구항 실무에선 정말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동수단이라고 적어놓으면은 이동수단은 바퀴도 포함하고 무한궤도도 포함하고 모두 포함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권리 범위가 조금 되게 넓게 적혀져요. 근데 이제 권리 범위가 넓게 적혀지니까 과연 이 이동수단을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제한 확장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청구항을 해석하는 법리였는데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리를 적용할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를 적용한다? 자, 청구 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만약 이런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청구항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자, 기능, 효과, 성질을 갖는 모든 발명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근데 만약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명도, 발명의 명사에서 돋는 도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설 같은 거를 참조해 가면서 아, 이동수단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바퀴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또는 무한궤도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동수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조건 바퀴로 해석한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제한 확장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바퀴, 무한궤도. 사실 제가 뭐 아는 이동수단은 이 정도가 답니다. 이제 바퀴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디퍼런셜 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제 이거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동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항에 이동수단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면 이걸 우리가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동수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하는 원칙이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발설, 도면 등에 의해서 제한 확장 해석하는 거는 허용되지가 않고 이거는 청구항이 바퀴, 무한궤도 저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수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즉 권리범위 또는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다만 네가 청구범위에 이동수단이라고 적어놓고 발설에 바퀴밖에 안 적혀 있다면 사실 이때는 바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에. 자, 우리 이동수단은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이동수단을 바퀴를 이동수단이라고 지칭한다라고 하면은 아, 바퀴구나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저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선행 발명과 대비해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특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자, 1번 선출에 관한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우리가 이거는 광의의 동일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양발명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고 목적과 작용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엔 동일한 발명이다. 맞는 설명이죠. 왜 맞는 설명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확선에서는 자,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할 것인데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선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얘를 우리가 협의의 동일성이라고 부르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협의의 동일성과 관한 판례 내용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7조에서 규정하는 최명도에 기재된 사항이란 여기는 보통 우리가 내재적 동일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명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춰봐서 보정된 사항이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사랑이 아니죠. 사항이죠. 자, 판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지적 동일성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이 판례 읽어보시면은 위에랑 똑같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초로 침해 파트에서 특허 침해 파트 있죠? 이거를 기초로 우리가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침해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기초로 문헌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헌 침해만 있나요? 아니죠. 문헌 침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균등 침해 같은 것도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간접 침해 같은 것도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뭔 내용이냐면은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예요. 근데 비교 대상 발명이 A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자, 구성 요소 똑같은 게 다 들어가 있죠. 유기적 결합 관계 들어가 있죠. 이러면 문헌 침해입니다. 자, 근데 균등 침해는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균등 요건을 만족하면은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법리. 자, 그리고 간접 침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예 결합 관계도 없고 다른 구성 요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물건이 어떻게 된다? 저 A 플러스 B의 정용품이 된다면은 그때 간접 침해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으니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4번 PVP 청구가 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간다 그랬죠. 자, 선출원에서는 광의의 동일성에 의합니다. 확선 그리고 신규성에서는 협의의 동일성에 의해요. 자, 광의의 동일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선출원은 뭐랑 뭐를 비교하죠? 청구범위 대 청구범위를 비교하죠. 자, 근데 청구범위 우리 보통 어떻게 작성하죠? 권리범위가 넓게 작성하죠. 그래서 조금 적게 적으려고 하고 또 명확성 요건 때문에 권리범위를 고려해서 그리고 뭘 고려해서 42조 사항 2호를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간결하게 적는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게 좁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동일성을 넓게 봐야 된다. 광이라는 게 넓은 의미의 동일성이란 거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목적이랑 작용효과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던 거냐면은 진보성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규성 확대된 선출을 중에 거기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비교하는 거고 살짝 상위점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이 선출원에서 강의의 동일성은 뭘 판단하는 거다? 거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좁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 적혀있는 내용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동일성을 해석하는 게 광의의 동일성이다. 상대적으로 협의의 동일성은 이거보다는 좁은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협의의 동일성부터는 청구범위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설이랑 청범을 비교하든지 또는 공지기술이랑 우리가 청범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적혀있는 게 많잖아요. 왜? 발설은 이해가 쉽게 되도록 상세하게 적으라 그랬으니까. 공지는 애초에 공지된 물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동일성 범위를 좁게 보는 거고 위에는 동일성 범위를 넓게 보는 거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PVP 청구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강학상 PVP 청구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법 기재 청구항, 제법 판정 청구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하고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자,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을 제조 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해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어쩌고저쩌고 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는 국법상 판례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변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판례가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이 판례가 틀린 판례가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이게 16년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3회가. 그래서 이때가
저 판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이 옛날 판례 태도를 물어봤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옛날 판례 태도 이거 제가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객관식 강의에서는 이거 옛날 판례고 요새 판례를 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새 판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PVP 청구항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조 방법은 기재된 물건 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물건으로 끝나는데 그 청구항 표현에 어떤 제조 방법을 적어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언제 쓰냐면은 되게 신규한 화합물들 있죠. 막 이제 화학식의 구조 자체가 신규하다든지 또는 뭐 세상에 없던 물건이라든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청구항은 어떤 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글로써 표현하는 거니까 청구항을 작성해놔도 앞에다가 이 물건을 내가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거를 내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붙이면 아무도 모르니까 명확성 요건이 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제조 방법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내가 내 권리 범위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이 물건을 표현할 방법이 세상에 없으니까. 왜? 물건 자체가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PVP 청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판례는 방금 우리가 1번으로 봤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어요. 제조 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나눠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제조 방법을 한정해서 해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제조 방법을 부과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전원합의체는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미가 물건으로 끝나는데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우리가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이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 발명이다. 그래서 물건 발명이다. 그래서 이 청구 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조법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법 자체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왜? 우리 보통 청구법에 한정 해석하고 확장 해석하는 거 허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법 기재도 당연히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해라? 청구법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정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해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에 있던 판례 태도를 변경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법 기재 물건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지재방법 기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해서 신보성,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판례.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제재방법 기재된 청구법의 해석 방법에 도출되는 권리 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뭘 얘기한 거다? 청구 범위를 얘기한 거다. 권리 범위부터는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와 관해서 사실상 청구 범위 해석이나 권리 범위 해석이나 우리 판례 태도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작성한 청구 범위가 나중에 권리 범위가 될 거니까. 다만 권리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게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자, 권리 범위 해석도 원칙적으로 똑같이 하긴 해야 돼요. 다만 권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권리 범위라고 하는 것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파악되는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범위 해석할 때는 한정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잘 봐야 돼요. 청구 범위 때는 뭘 한다? 제한 해석, 한정 해석 이런 거 안 된다. 확장 해석도 당연히 안 된다. 자, 근데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정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고 확장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물건 발명 청구법에 기재된 제조 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은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PVP 청구항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가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결 취소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1번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배우시면 좀 편한데
민수법 가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자, 특허법원 심결 취소 소송은 사실심입니다. 근데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뭐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죠? 자, 특허법원에서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 주장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어떤 판단 같은 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법률에 반하는지 정당한지 그것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 맞는 말이에요. 자, 2번입니다.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의 참가를 신청했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심결 단계에서는 거부를 하더라도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결 취소 소송 제기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왜 거부가 됐는지 같이 판단해라. 그런 느낌으로 심취소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심취소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 판단 위법과 절차상 위법이 포함된다.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4번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의 심결 취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란 게 인정된다. 자, 이것도 민사소송법을 배우시면 편한데 자, 자백이라고 하는 거는 변론주의에 기초를 하는 거고요. 자,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심결 취소 소송에서 맞아요. 심결 취소 소송은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심취소에선 맞는 말. 자, 근데 특허 심판은 직권 진행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직권 심리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는 당사자 간의 뭔가 공평, 형평 같은 게 좀 더 중요할 때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고, 이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할 때는 밑에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허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백을 하더라도 뭐 딱히 너가 그런 얘기 했구나 뭐 알겠어.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구속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판단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심취소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률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보래요. 자,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런 종합으로 인해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인정될 때고, 인정된 때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맞는 말이겠죠?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구성의 곤란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승효과, 효과의 현저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 분야와 다른 기술 분야 선행기술은 진보성 판단 대비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같은 기술 분야를 써먹는 게 맞는데 판례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의 그 통상의 기술자가 그런 걸 채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은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판례는 얘기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유리한 효과가 발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론할 수 있다 그래도 참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걸 읽고 발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귿 틀린 선지, 리을 출원 당시 기술 수준, 상식, 기술 분야, 과제, 뭐 업계, 경향, 요구 등에 비춰봐가지고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맞는 말이겠죠. 청구만과 복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정답 니은디귿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의학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옳은 거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아는 거 하면서 틀린 거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객관식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스킬인데, 저는 이렇게 옳은 거 찾고 옳은 건 다 동그라미, 틀린 건 X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저는 막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틀린 거 하나 찾고 막 이제 그거 바로 정답이라고 체크하고 뭐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해당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용법 또는 용량을 부과한 의학 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용법, 용량은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투여 용법, 투여 용량 발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명의 구성 요소성을 인정하고 진보성을 인정하는 판단 법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양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때 양리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명의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것 자체가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양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발명에서는 명세서 기재의 양리효과를 나타내는 양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데이터 시험예를 기재하거나 대신할 수 있어 좀 구체적인 기재. 자, 양리기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런 거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용도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갖고 있는 의학 연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5번은 의학 발명에서 새로운 투여 용법 용량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법 용량을 달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체크를 잘못했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틀린 선지였어요. 자, 용법 용량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발명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게 전환화물체 판례고요. 자, 양리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가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는 아니다가 판례 태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PCT에 따른 국제 출원 또는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파트죠. 한번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국제 특허 출원에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선의 지위를 갖는다. 맞죠? 확선 규정에 존재를 합니다. 자, 국제 출원일에 제출된 국제 출원의 발설, 청법, 도면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출원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 판례 태도에 비춰봐가지고 준용해서 해석하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3번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 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42조의 3위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특허법이 따로 뭐 이제 203조가 아니죠. 201조라든지 특칙을 두고 있어요. 204조 205조 이런 걸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199조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PCT에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번역문 제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자, 3번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국제 출원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2개월 이내에 보완한 경우 보완서가 제출된 날이 국제 출원일이 된다. 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보완 사유가 있는 거죠. 보통 제가 뭐 이제 두 문자를 뭐 성 발, 언, 지, 표, 주 뭐 이런 식으로 따드리는데 이것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애초에 이건 국제 출원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완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보완서가 도달하면은 도달한 날을 우리가 뭘로 본다? 국제 출원일로 봐준다. 자, 예비 심사는 임의 절차이다. 맞는 말입니다. 뭐가 필수적 절차다? 국제 조사가 필수적 절차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어 특허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명세서 등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최우선 1루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갖지 못한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분할 출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출원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1년 2개월 내에 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분할 출원을 했으면은 얘도 당연히 외국어겠죠. 얘가 외국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할 수 있게 해준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번역문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태도를 비춰봤을 때 안 된다. 자, 보정되는 효과 갖는 거 맞죠? 외국어 특허 출원의 경우에도 외국어 명세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 사항 추가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도면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기재 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명세서 기재 불비 42조 사망 및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허법 42조 사방 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정도 판례 태도에 비춰봐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발설의 기재 오류가 청법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오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제어될 수 있다면 사망 1호에 위배된다. 아니죠. 얘는 뭔 내용이냐면은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발설에는
청구범위보다 더 많은 발명이 포함되겠죠. 애초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청구범위라고 하는 것이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뭐 진부분집합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부분집합이겠죠. 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발설에 기재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의 기재 오류가 있어요. 자, 근데 C의 기재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발명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 C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발명을 실시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실시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 원리 같은 거 잘 적어주고 뭐 발명의 목적 같은 거를 조금 다르게 적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명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즉 쉽게 실시 요건을 만족한 거다, 못 만족한 거다, 만족한 거다. 그래서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청범의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이때는 뭐 풀면서 당연히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되더라고요. 됩니다. 자, 42조 4항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발설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사항 1호는 뒷받침 요건이에요. 그죠? 사항 1호가 쉽게 실시 요건이잖아요. 여기 판단 기준이지 뒷받침 요건이랑 얘는 애초에 뭐가 다르죠? 둘의 취지 자체가 달라요. 뒷받침 요건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네가 공개하지도 않은 부분에 권리가 허락되는 걸 막으려고 뒷받침 요건이 있는 거고, 지금 42조 3항 1호는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발명의 설명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으라는 게 42조 3항 1호였어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출원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은 발명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설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42조 4항 이후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써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설을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명확성 요건이랑 다른 거잖아요. 명확성은 청구 범위에 관련된 거고, 지금 얘가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이 출원 발명의 발설 내용이라고 조금 더 주어를 자세히 적어줬으면은 맞는 말인 거고, 주어를 조금 더, 지금 주어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저게 발설을 얘기하는 건지 또는 청범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5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청구범위인지 발설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야 된다. 근데 뉘앙스를 보건대 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체로는 뭐의 위배는 아니다? 청구범위 위배는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인 출원 사례형이라고 적혀 있고요. 모인 출원 특박권 누가 베껴서 출원한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 우리 특허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발명을 직접 발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박권을 사온 사람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갑이 언제 출원했다? 11년 11월 1일이네요. 자, 이때 X를 출원합니다. 출원은 자 12년 10월 2일에 공개되었으며, 자 13년 3월 12일에 등록 공고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을은 원래 발명한 사람이에요. 을이 특박권을 갖고 있겠죠. 자, 을이 갑에게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갑에게 알려준 거를 계기로 갑이 을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 출원해서 설정 등록을 받은 것이다. 자, 을이 미리 갑한테 미리 알려줬나 봅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하자. 근데 이걸 갑이 무단으로 특허 출원을 한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을이 발명 X를 10월 1일에 의사에 관한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해서 특허 출원했다면 등록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공개가 12년 10월 2일이에요. 언제 지금 의사에 관한 공지예외 주장한다 그랬죠? 13년 10월 1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1년 내에 한 거니까 시기적 요건 만족했고 의사에 관한 거는 절차적인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면 등록받을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왜? 자, 일단은 이거를 하면은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규성은 해결되는 거예요. 신규성, 진보성 같은 거는. 자, 근데
우리가 신규성, 진보성만 따질 게 아니라 발설에 뭐 이제 선행 발명이 있는 거니까 공개, 출원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랑 뭘 따져야 된다? 신규성도 따져야 되면서 확선도 따져야 되고 출원이 있으니까 선출원도 따져야 되겠죠. 자, 근데 확선 같은 경우는 발명자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확선의 예외 규정이었죠. 선출원 같은 경우도 애초에 무권리자 출원은 36조 5항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특박권자에 대해서, 정당 권리자에서 선출원 지위가 없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것 때문에 특허받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따지시면 안 되고 이런 다른 사실관계들, 선행 발명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야 되죠. 출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선출원이고 공개 있으니까 확선도 맞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다만 확선도 적용이 안 되는 게 공개가 된 이후에 출원이니까 확선도 약간 조금 제가 오버한 감이 있지만 만약에 얘가 공개가 이 사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확선이 문제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선출원도 문제되지 않는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을만이 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왜? 심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자, 을은 35조에 따른 구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자, 지금 얘 99조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을은 이전 청구에 기초해서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원래부터 을에게 있는 걸로 본다.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을이 갑의 특허 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3월 2일에 확정되고 3월 30일에 출원한 경우 35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5조의 시기적 요건 30일 맞고 소급표 있는 거 맞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네요. 자, 벌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고 침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친고죄였어요. 근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고 최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최신 개정법에 의하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22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애초에 이게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 있죠. 특허청 공무원들, 특허청 뭐 직원들, 뭐 심사관, 심판관 이런 사람들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출원 발명된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현직도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기밀 누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 정정에 소급적 효력이 미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이제 판례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형법 저희가 뭐 형법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13조 1항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1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행위시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시 법주의예요. 띄어쓰기를 안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당시 법령을 뭔가 이제 범죄 사실을 저지르면은 범죄가 있으면은 범죄가 저질러졌던 그때를 기준으로 처벌해라는 게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자, 정정을 하게 돼가지고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침해가 아니었던 게 정정 때문에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정정 요건에도 많지 않겠지만 판례는 이런 거를 근거로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자, 5번입니다.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가능물의 개진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거짓행위의 죄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의도적으로 특허청을 기망해서 특허청을 엄청난 방법으로 속여서 특허받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거짓행위죄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사실 이건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고요. 자, 1번. 정정 후 청구범에 의해서라도 목적 변경 효과 변경이 없고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이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136조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2번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 청구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무효심판이나 심취소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을 부여한 바 없는 별개 사유를 들어 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애초에 뭔가 위법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거 왜 그랬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절차상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별개 사유를 들어서 그냥 너 이거
다른 이유로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정정심판 제2항의 명도에 기재된 사항이랑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내재적 동일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당초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것 정도, 즉 요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조약우주 기초가 된 최초 출원서 또는 출원 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면 정정 내용이 조약에 의한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설, 신규성 재건의 판단 선행 기준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판례도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한정 부과하는 보정 등과 달리 그로 인해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반복에 의해서 업무량 가중 심술자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정각하면 지금 조문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보정각하 조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최후 거의통에 대응하는 보정이라든지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사항 추가하면 안 되고 청구 범위 가중 제한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또는 그 보정에 의해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를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애초에 보정각하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보정각하 때문에 보정각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정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 일이 안 끝나요. 그죠? 등록될 때까지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보정각하는 뭐 하는 거다? 아, 보정 받아들이지 않겠다. 여기서 이거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정각하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다? 심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방지한 게 보정각하인데 청구항을 삭제해버리면은 판단할 대상이 줄어드니까 심사관 입장에선 땡큐죠.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삭제하는 보정은 봐주고 있어요. 왜? 심사 절차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입니다. 보정 이유 발명의 심사 결과 신규성, 진보성, 부정의 거절 이유가 발견되더라도 자, 실질적으로 준하는 정도로 비로소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에서 길게 했으니까 여기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이 보정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한 후 보정 전 특허 출원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절차가 맞죠? 불복 심판 절차에서 보정 각하 결정 및 거절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심사관 또는 심사관이 판단하자 보정 이후의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리해서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뭔 내용이냐면은 자, 보정 각하 하면은 어떻게 되죠? 보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전 내용으로 돌아가요. 그 전 내용에 거절 이유가 남아있겠죠.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거절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자, 근데 심판도 기각해요. 왜? 이게 다 타당했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취소로 넘어갔는데 자, 심취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판단하지 않은 심결 이후에 보정 이후의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의 위법성. 자, 보정 각하를 했으니까 보정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절 결정을 한 건데 자, 심결 취소 소송은 뭐라고 지금 지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보정 각하가 이거 자체가 부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정 각하를 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면 안 됐죠. 보정이 정당했으니까. 그리고 보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심결 취소 소송 법원이 심의를 해봤을 때 그럼 보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거절 결정. 자, 이 위법성까지 심리를 해야 되냐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이거 자체가 부당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만으로 이거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넘어가서 너네가 심리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3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살펴볼게요.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 삭제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잘못 변경해서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발생한 경우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정의 정도가 확인 대상 발명에 관해서 심판 청구에 첨부된 설명, 도면, 어쩌고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구성 부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심판진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있으면 유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보정은 실체 보정 있죠? 이건 신규 사항 추가 금지로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 심판에서는 뭘로 판단한다? 요지 변경으로 판단한다. 그 요지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되면 족하지 없던 내용에 추가되는 거는 괜찮아요. 동일성이 있으면은. 자, 근데 신규사항 추가 금지는 뭐다? 신규사항이 추가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애초에 법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맞는 말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례를 좀 갖고 오긴 했는데요. 보정각하에 대해서. 왜? 자, 보정각하는 원칙적으로 뭐다?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걸 배제해서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삭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판단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심사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거나 뭐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다시 한번 거절 이유를 통지해서 실체적 이의를 조금 보호해줘라라는 게 이 취지인데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위에만 한번 보시면은 자 C를 C1으로 보정했어요. 자, 22항에 있어서 C는 C1이었는데 얘를 삭제했어요. 그럼 뭐죠? 원래 C였던 거 C를 삭제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C1은 번호만 바꾼 거예요. 자, 그죠? 자, C1은 C2였대요. 23항에 있어서. 그러면 얘가 원래 C1이 23항에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건데 C1을 위로 올렸잖아요. 얘는 변경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24항에 있어서 C2는 C3인데 자, 원래 C2는 여기 있었고 C2 여기 있었으니까 얘가 얘를 물었는데 얘는 그대로 얘를 물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도 번호를 바꿨다는 겁니다. 22항에 C2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기지불비가 생긴 게 맞는데 명확성 요건이 위반된 게 맞는데 이렇게 삭제하면서 발생한 거는 뭔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번호만 잘못 바꾼 거에 불과하다. 어떻게? 다시 한번 보정하게 해줘라. 그게 이 판례가 설시한 퇴도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갑은 A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천식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특허권 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하네요. 존속기간은 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A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천식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A를 제조하고 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시험이나 연구 등을 하기 위한 그런 특허 발명의 실시는 어떻게 된다? 96조 1항 1호에 따라서 효력이 제한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신청을 한 거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도 맞는 말이죠. 얘는 애초에 특허권의 실시인가요? 자, 제조는 실시예요. 제조는 뭐죠? 생산이니까.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효력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밑에는 애초에 뭐다? 그냥 허가 신청만 한 거잖아요. 자, 허가 신청, 생사양대 수수청 어디에서 포함되지 않죠. 되지 않는다. 애초에 실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3번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존속기간 중에 자 이거를 제조해서 보관한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근데 존속기간 중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맞는 말이죠. 자, 판매할 목적이긴 한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죠. 일단 효력 제한 되지 않습니다. 제조, 생산했잖아요. 자, 소지 자체는 실시행의 독립성 때문에 우리가 다 따져주긴 해야 돼요. 보관 자체는 소지니까 소지는 생사양대 수수청이 아니니까 침해가 아닌데 제조한 건 생산이니까 침해에 해당된다. 자, 4번입니다. 유효 성분으로 하는 천식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아직 제조하지 않았대요. 생산 안 했고요. 존속기간 만료 판매를 위해서 존속기간 중에 청약한 행위는 침해에 해당한다. 맞죠? 생사양대 수수청이니까. 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A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존속기간 중에 자 제조 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제조 판매를 사실을 하고 있다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 자, 폐기는 뭐죠? 침해 금지 청구죠. 126조입니다. 근거조문. 자, 근데 침금청 같은 경우는 판례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존속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존속기간 지났으면 그땐 손배청만 가능하지 존속기간 중에 대해서 침금청은 당장의 침해 행위를 멈춰주세요를 요구하는 게 침금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침금청은 존속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만료 후에 알았다면 침금청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례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입니다. 뭐 이제 무효의 항변, 권리 남용의 항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갑은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이걸 생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서 정당관은 없이 생산 판매했대요. 자, 그럼 일단 침해한 건 맞네요. 갑은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 금지도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근데 갑의 특허 발명 X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대요. 자, 그럼 뭐죠? 진보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입니다. 침금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의뢰항변하는 경우에는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그 진보성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해서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거, 민사소송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침금청, 손배청은 인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진보성 없다는 사실관계 있었으니까요. 자, 의리 실시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으로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리 실시가 권리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리항변 타당하다. 이거 뭐였죠?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었죠.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리에 갑이 을에 대해서 적극적 권범심을 신청하는 경우 심판관은 진보성 결렬을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 청구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라고 보는데, 자, 권범심에서는 자, 무효의 항변은 돼요. 무효의 항변은 되지만 뭘 기초한 무효의 항변 안 된다? 진보성을 기초로 한 무효의 항변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무효의 항변 얘기하는 건데 진보성을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해 대응 조치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 물건을 생산 판매하자 얘를 상대로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찾아보려. 자, 추론이 늦기는 하지만 자기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틀렸죠. 왜? 자, 일단 이용관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용관계 뭐죠? 후출원 발명이 선출원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거. 자, 일단 둘 다 등록은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실시를 안 해주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건 어쨌든 허락 안 받고 실시하면 뭐다? 침해다. 만약에 얘가 저촉이라도, 즉 뭐죠? X랑 Y가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결론적으로 얘가 무조건 뭐 위반인 거다? 선출원주의 위반인 거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무효될 발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허권 저촉에 대해서 후 특허 항변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가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 즉 신규성이 없다는 거고 신규성 부정의 무효에 항변하는 거, 이거는 타당하죠. 자, Y 물건이 A사의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 누구 건지는 없죠. B사는 Y 물건이 A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 얘는 뭐죠? 자유실시 기술이죠. 가능합니다. 자, B사는 Y 물건이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왜? 쟤도 이거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지금 동일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항변입니다. 권리범위에 안 속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얘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 이거 무효의 항변, 권리남용 항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의로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생산을 시작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다? 나 지금 선사용권의 항변 이거 하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허락이 되겠죠. 인정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타당한 얘기들인데 1번은 그냥 무조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접침해 문제입니다.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스몰 a는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즉 이거 스몰 a라는 거 뭐다? 전용품이다. 전용품, 다른 말로 하면 간접침해품입니다. 자, 물건 스몰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략 미국에 수출했대요. 자, 얘는 수출될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한편 병은 일본에서 생산을 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했대요. 자, 정은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자, 50개 수출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양도했는데, 자, 일본에 수출된 A는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다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존속기간 중 자, 권한 없이 업으로 생겨진 것이다. 다른 게 특허 발명 또는 간접침해의 실시에만 해당한다면은 이건 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간접침해가 될 겁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의리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이거는 간접침해품의 생산이니까 맞는 말이죠. A를 수출한 행위, 이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근데 올해부터 뭐가 들어온다? 수출이 실시로 들어온다. 지금부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맞는 말이에요. 자,
A를 수입한 행위, 수입도 원래 맞았고, 자,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원래 맞았고, 수출한 행위 원래 맞았고, 자, 옛날에는 이 수출은 다 빠졌어요. 수출은 이거 빠지고, 수출 여기도 이거 빠지고, 사실 이것도 빠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산한 행위 저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은, 자, 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자, A가 지금 생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A를 전량 수출했죠.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수출이 없었어요. 아예 특허법에서, 간접침해에서. 그러니까 생산을 여기서 했어도 A가 다 수출되고, 여기서 완성품을 만들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손해가 없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나, 수출이 들어와서 애매해지는 지점이 있긴 하나, 지금은 세모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정답은 디글리얼이었는데 이때는 기억이 빠졌다라는 거,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수출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수출이 들어왔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는 낼 확률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되,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지금부터는 맞는 말이라는 거, 기억은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작년에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자, 반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자, 만약에 이게 전용품이 여기서 생산되고 다 수출돼서 여기서 완제품이 생산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침해가 아니다, 간접 침해가 아니다라고 들어왔는데, 이젠 수출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것도 침해로 볼 가능성이 존재가 된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래요.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법은 확정된 심결이라 그렇기 때문에 등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2번.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드시 심결시라고 볼 수 없고, 선행 발명 확정, 선행 발명이래. 선행 심결 확정은 심판 청구 시. 자, 전업입니다. 나머지는 심결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심결시라고 보는 거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 권범심, 소극적 권범심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되지 않는다.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특허법 판례는 원래 동일 심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문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적극적 권범심과 소극적 권범심은 동일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 심결과 판결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심결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었습니다. 자, 효력은 당사자 승계인이면 미치면 제3자에 미치지 않아.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미친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권범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자, 권범심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고, 그에 앞서 사회 통념상 권리법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판례 태도에 비추면 맞는 말이 되게 됩니다. 특정의 미흡함이 있다면 일사부재리 효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서 권리법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청구 취지로서의 특정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판례 태도에 비춰볼 땐 맞는 말이다. 자,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능적 표현으로 확인 대상 발명을 기술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설명서 도면 기술 상식을 고려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기재된 걸로 볼 수 없다.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적극적 권범심 청구에서 심판 청구의 특정 확대 발과 비심판 청구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적극적 권범심, 권범심은 무조건 발명이 3개 나와요. 자, 특허 발명이 나와요.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특허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이란 게 나옵니다. 그 발명이 3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시 주장 발명이란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적극적이니까 특허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있고, 확인 대상 발명은 뭐냐면은 갑이
얘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청구범위 스타일로 작성한 게 확인 대상 발명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심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쳐볼게요. 어쨌든 심결의 대상은 뭐죠? 확인 대상 발명이에요. 심결이 확정되면은 효력이 여기에는 당연히 미쳐요. 자, 근데 만약에 얘랑 다르다면은 여기에는 효력이 미쳐도 여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극적 공범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결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실용신안에서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특허에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한 무효양분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실용신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회랑 OT 이렇게 마쳤고 54회 기출해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출문제 꼭 풀고 강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